품질경영론 다구찌 방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품질경영론 강의입니다. 바로 앞에 따놓은 동영상 강의를 찍고 나서 편집하려고 이제 내용을 좀 봤더니 어우, 제가 너무 길게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얘기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번 파트가 사실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끔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 자막으로 넣은 거는 날씨 얘기예요. 제가 가디건을 입고 있다가 벗었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편인데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금 지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이 계속 쌓이고 제가 이번 학기 기준으로 강의를 너무 많이 강의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걸 좋아해요. 학생들이랑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게 뭐 강의든 교실 바깥이건 뭐 어떤 것이건 그 20대의 젊음과 그런 불안정과 설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제게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강의를 하는 것 자체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가는 그 과정이 보람이 있고 즐겁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택한 거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좀 지쳐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날이 좋아지면 좀 밖에 나가서 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죠.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날이 굉장히 따뜻한 약간 공기에서 습도가 느껴지는 이렇게 따뜻함이 이렇게 확 나를 덮쳐올 때 모든 게 다 그냥 괜찮고 근육이 다 이완되는 것 같고 약간의 흥분이 있으면서도 막 몸에 에너지가 도는 것 같고 근데 또 막 몸이 이렇게 긴장된다기보다 좀 이완되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온도와 습도와 그런 냄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좋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뜻한 날씨를 갖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또 그런 곳으로 살러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남아 같은데 가면은 여행을 가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혹은 뭐 미국에서 따뜻한 지역을 방문하면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약간 여행이라는 느낌, 여행을 왔구나라는 실감을 주면서 동시에 기분이 좋게 되는 순간인데 지금 날씨가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5월로 넘어가는 즈음인데 4월 말로 향해 가는데 요때 이제 한낮에 따뜻한 그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 거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강의가 많아서 지친 것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긴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따뜻한 날씨 속에서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뭐 부딪힌다고 하기보다는 좀 교차하면서 얽히면서 느껴지는 교류하면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기대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밖을 나가도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없겠구나 뭐 약간 그런 쓸쓸한 기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생겼나 봐요. 곰곰이 돌이켜 봤을 때 곰곰이 나를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작년에 이어 지금 벌써 2년째인데 3월 4월은 뭐 다른 모든 공간에서도 설레는 계절이겠습니다만 특히 대학교의 3월 4월은 약간 좀 미쳐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좀 미쳐 있어야 정상이에요. 신입생들이 와서 막 선배들이 막 선배들이 신나가지고 막 얘들을 데리고 어떻게 좀 이것저것 알려주고 막 즐겁게 놀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싶어하고 신입생들이 신입생들대로 자기들끼리 낯설어서 막 어버버버 하다가 그래 이제 좀 친해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미친듯이 막 이것저것 막
동아리도 들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가지고 그러면서 또 과제가 쏟아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학교에서 막 밤을 새기도 하고 이런 약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엉망진창인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재미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사건들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 캠퍼스인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또 반복되는구나 라고 답답해하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래 또 3월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의 저의 몫인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좀 네, 캠퍼스가 캠퍼스 같지 않죠. 네. 날씨가 정말 좋은데 뭔가 알맹이가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 마지막 봄에는 제 아내랑도 벚꽃을 보러 갔었고 또 학생들이 벚꽃 보러 가자라고 해서 동아리 학생들이 벚꽃 구경을 하는데 제가 쫓아가서 잠시 뭐 쫓아가 뭐 오라고 했으니까 간 거긴 하지만 가서 한두 시간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왔어요. 그게 약간 좀 거짓말 같은 추억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때 어두워져 가는 그 풀밭에서 음악을 틀어놨던 그 학생들과 그 표정이 약간은 초현실적인 그런 순간이 돼버렸어요. 네, 그립습니다. 이게 정말 그립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 네,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면서 그 연인원으로 그 클래스의 각 분반에 속한 모든 강좌에 속한 학생들을 다 합하면 수백 명이 되는 학생들을 제가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가 아무런 이런 교류 없는 또 한 학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제 직업의 어떤 핵심적인 필수적인 부분, 품질로 따지면 핵심 품질 부분을 빼앗아 가버린 것 같아서 좀 공허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센치해져서 감성적으로 약간 우울해져 멜랑콜리해져서 이런 자막을 넣은 것 같고요. 원래는 그래서 점심 먹고 나가서 따뜻한 햇살 쬐면서 산책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왠지 그냥 연구실에만 있었어요. 멍 때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쯤까지 학생들이 뭐 이유 없이 좀 이렇게 찾아와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또 이제 중간고사로 바빠서 다들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뭐 기회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서 아니 뭐 온라인으로라도 네, 뭐 안부도 묻고 뭐 질문도 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봄 이 좋은 날씨를 즐기고 있나요?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 없겠지만 뭐 가까운 공원이라도 또 사람이 좀 드문 어떤 곳이라도 드문 시간에라도 나가서 좋은 날씨와 좋은 풍경 이 좋은 시기 계절을 즐기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돌아올 얼마든지 앞으로 많이 돌아올 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소중한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행복한 추억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힘내고 여러분들도 힘내요. 네, 다구찌라는 그 학자가 이 품질 전문가가 만들어낸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배우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손실함수고요. 이 손실함수에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부제처럼 비선형 품질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카노 모델에서도 품질이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다, 선형적이지 않다, 무조건 어떤 특성이나 물리적인 수치가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변화할 때 정비례로 만족도가 이렇게 달아서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처럼 이번에는 만족도가 아니라 손실에서도 그런 비선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손실 개념부터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손실을 품질의 어떤 그 척도로 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품질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규격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규격이 달성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두께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뭐 굵기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길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무게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혹은 반대로 무게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고객의 만족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고객에게 다시 품질을 갖다 줘야 된다거나 수리를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우리 품질에 대해서 실망해서 우리 제품을 안 사게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죠. 그게 실패 비용으로 딱 표현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에서 품질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우리가 품질을 바라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품질 비용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대로 만들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의 총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규격을, 뭐 규격이란 말은 좀 좁은 의미지만 어쨌든 제대로 안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전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다구치 이전에는 손실 함수를 어떻게 봤냐면, 고객이 규격을 만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그냥 가져가는 거고, 그 규격을 만족 못하는 거는 우리한테 반품하거나 수리를 요청할 거니까, 이 목표값 기준으로, 목표값이 있더라도 목표값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는 우리가 허용 오차를 만들거든요. 이게 보통 오차가 되는데, 이 경우는 규격에 의한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LSL, USL로 표현되는 LSL, USL이 규격 상한 Upper Specification Limit, Lower Specification Limit, 규격 하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펙 그러잖아요. 야, 이 휴대폰 스펙 엄청 좋아. 그럴 때 스펙이 바로 성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능이 아니라 영어 단어로는 specification, 규격입니다. 규격.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값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목표값에 딱 만들면 좋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막 0.0000001%도 안 벗어나게끔 뭔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로 보통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규격을. 그래서 규격 상한, 규격 하한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우리가 양품, 정상품 혹은 적합품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고객에게 전달이 되고, 그 규격 상한을 혹은 규격 하한을 벗어나는 제품은 우리가 불량품, 부적합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서는 이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요 사이에서는 비용이 0인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꼴대 모양이 된다. 이 안에 들어오면 0이고 이 바깥에 들어가면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 그래서 골포스트 손실함수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쿠키 커터 손실함수라고 불러요. 쿠키 커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펼쳐놓고 이렇게 생긴 양철판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꾹 누르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대로 구우면 이제 하트 모양 쿠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자르면 여기 딱 잘라낸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다 포함되고 여기 밖에는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쿠키 커터라고 해요. 이렇게 딱 잘라져서 0, 1로 되는 거예요. 디지털로 딱 나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생각하는 손실 함수예요. 근데 다구치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이 다구치가 생각하기에 품질 개념은 출하 후에 사회에 끼치는 전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만 끼치는 손실이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을 다 보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표값이 여기면, 죄송합니다. 목표값이 여기면 여기에 딱 맞아야지, 규격 안에 있다 하더라도 목표값에서 좀 벗어난 거라면 쓸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잘 안 맞는 게 있을 거다. 규격에는 다 맞지만, 예를 들어 어떤 벽돌을 우리가 납품을 받았는데 규격 오차를 우리가 뭐 허용 오차를 뭐 0.1cm, 그러니까 1mm 정도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벽돌마다 두께가 1mm, 최대 1mm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합격품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어지간히 집을 쌓을 때는 괜찮아요. 뭐 사이에 시멘트도 바르고 뭐 이렇게 완충을 하니까. 그런데 딱 벽돌만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딱딱딱 엮어서 어떤 장식 벽을 만들려고 할 때는 1mm씩 차이 나면 이쪽 벽돌 10개 쌓은 거랑 이쪽 벽돌 10개 쌓은 거랑 10개가 모이면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최대 1cm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 2, 3mm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불편해지죠. 뭔가 손실이 생기죠. 야, 이거 불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 불량 벽돌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갈아서, 아니면 두꺼운 거, 얇은 것들 이렇게 쭉 모은 다음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높이가 좀 균형이 맞도록 하자. 이런 별도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구치가 생각한 게, 계속 비용이 0이다가 규격을 벗어나는 순간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고 여기 그래프에 그려진 빨간 선처럼 목표값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다만 일정 정도까지는 비용이 크지 않다가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비용의 증가가 아주 가팔라지는 이런 형태일 거다. 그럼 이런 형태를 묘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처음에는 느리게 증가하다가 점점 크게 증가하잖아요. 네, 그런 포물선 모양으로 2차 함수 형태로 손실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LX, 로스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때 X는 특성 값이 되고요. 방금 벽돌의 경우 두께가 되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깔려진 어떤 앱이라 그러면 앱의 반응 속도가 되겠죠. 반응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M은 목표 값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값에서 벗어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목표 값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안 좋은 그런 놈이 됩니다. 제곱을 해놨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게 목표 값보다 작아도 안 좋고 커도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 형태의 2차 함수를 만들어서 이 목표 값에 얼마나 정확한지 자체를 가지고 손실을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규격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비용이 발생하고 규격을 벗어났더라도 그냥 다 똑같은 값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벗어나면 많이 벗어날수록 큰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적이죠. 규격을 벗어났어도 살짝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좀 불편하다, 벽돌이 흔들거린다, 가서 바꾸자, 바꿔주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 정도로 손실을 끼치는 건데, 진짜 많이 벗어났으면 이걸 쌓는 즉시 막 무너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이 엉망이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더 큰 손실을 끼치는 거죠, 사회에. 그런 경우와 좀 격차가 적은 경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요 2차 함수형 손실 함수에 반영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격차가 크면 클수록 손실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손실이 증가하는 정도도 훨씬 큰 거예요. 0에서 1 정도의 격차와 10에서 11 정도의 격차의 차이는 이쪽이 훨씬 더 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손실함수를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뭐 이것도 뭐 그냥 예를 간단하게 만든 거라서 그냥 그림 때문에 페이지가 좀 길어진 거지, 이렇게 따로 된 거지, 내용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이 될지도 모르는, 높은 확률로 거짓말이 되곤 하는, 이렇게 금방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약간 죄책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습관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이 아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구치 손실함수가 좀 더 현실적인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예를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우선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는 양품 불량품을 이원적으로 분류를 했다면 다수준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목표값에 가까운 거, 얼마나 양품인가. 왜냐면 우리가 정상품이더라도 뽑기운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뽑기운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가깝게 이제 있느냐, 우리의 목표한 값에. 불량품이 아니야. 휴대폰을 샀는데 이거 뭐 대리점에 가도 AS도 안 해준다 그래, 불량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쓰면 불편해. 뭐 화면도 좀 누리끼리 하거나 뭐 아니면 푸르딩딩한 것 같고, 뭔가 조명도 이게 뒤에 백라이트도 좀 얼룩덜룩한 것 같고, 근데 아니래, 괜찮대. 화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해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제가 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기시간 만족도
있는데, 대기시간 만족도를 우리가 어떤 앱의 그 품질을 결정짓는 한 요소로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요. 이 대기 시간이라는 게 뭘 처리하는 시간 같으면 무조건 빠른 게 좋겠지만, 어떤 게임을 할 때는 이걸 눌렀을 때 응답 시간이 일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게임을 할 때 뭐 커맨드를 입력을 했을 때 탕탕탕탕탕 이렇게, 예를 들어 격투 게임 같으면은, 요즘 여러분들 격투 게임을 거의 안 할 테니까, 요즘 그렇게 그 키 입력이 복잡한 게임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철권이나 버추어 파이터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나왔을 텐데, 고등학교 때 갔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철권, 뭐 버추어 파이터, 또 뭐가 있었죠? 아랑전설, 킹 오브 파이터, 뭐 사무라이 쇼다운, 뭐 그런 시리즈가 엄청 많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를 위시로 해서 그 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콤보를 넣기 위한, 그걸 일정한 타이밍에 탕탕탕탕탕탕 눌러줘야 되거든요. 또 캔슬할 때는 그보다 좀 빠르게 타닥 눌러줘야 되고, 그러니까 탕탕탕탕과 타닥, 요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는 연습을, 연습장에 이렇게 키를 이렇게 키 입력을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놓고, 레버랑,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 말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말이나 아니면 쉬는 날 되면 이제 같이 오락실에 가서 걔가 하는 걸 뒤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저 정도를. 물론 진짜 오락실 고수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만, 왜냐면 매일 와서 연습하니까. 실전 연습.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일정하게 키 입력을 처리해서 일정하게 그 실제 우리 화면에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이어줘야 되는데, 그게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그냥 요런 함수를 쓴다 그러면, 그냥 여기를 벗어날 때만 사람 고객에게 손실, 그러니까 짜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경우는 손실을, 짜증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구치 손실 함수처럼 규격을 벗어나더라도, 이 정도 벗어나는 건 괜찮은데 이 정도 벗어나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규격 안에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게 좋지, 이쯤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실제 분포를 만들어줬습니다. 전부 다 그 키 입력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전부 다 양품이 나왔어요. A 회사의 시스템과 키 입력 시스템과 B 회사의 그 앱에서의 키 입력 시스템이, 그 게임 두 종류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 시간의 범위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목표 시간과의 차이죠. 실제 값과 그 차이가 뭐 밀리세컨드라고 치면은 3ms에서 마이너스 3ms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A 회사의 그 게임 앱의 반응 속도는 뭐 완전히 0인 경우는 없고 1, 2, 3, 3, 2, 3 요 막대 그래프처럼 분포를 하고 있어요. 제품이. 앱이 뭐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깔았던 버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지만 분포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B 회사는 그냥 거의 비슷해요. 네, 항상 뭐 두 건 마이너스 3ms 정도로 차이 나는 경우나 플러스 3ms 정도로 차이 나는 경우가 다 두 건씩 비슷하게 있어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이걸 제곱값이 이 로스 함수에 들어가니까 9, 4, 1, 1, 4,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 회사 같으면 1 곱하기 9는 9죠. 네, 색깔을 써보면 9죠. 4 곱하기 2는 8, 이건 3, 3, 8, 9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20에서 40 됩니다. 40. 로스가 40이 나와요. B회사 같은 경우는 9에 2가 있으니까 18이고요. 이건 4의 2배니까 8, 1의 2배니까 2. 네, 2, 8,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쪽만 보면 28이니까 2배 하면 56이 되죠. 그러니까 B가 훨씬 크죠. 네, 로스 자체가 B가 훨씬 커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채택한다고요? A 회사의 게임 시스템을 채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총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 수 12개는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규격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B회사의 시스템은 좀 더 규격에 가까운, 그러니까 목표값에서 멀어진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실함수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쓰는 2차 함수형 손실함수로 계산을 했을 때는 B회사의 제품이 더 품질이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전적인 그냥 꼴대형 손실함수에서는 둘 다 오케이예요. 둘 다 오케이.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한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뭐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손실함수 유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망목 특성이라 그래서 저를 좀 옮겨야겠네요. 망목 특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위에서 만들어 놓은 예제처럼 특정한 어떤 값이 있고 그 값을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양쪽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이쪽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면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망소 특성, 일반적으로 망소 특성에 해당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고객의 대기 시간이라든가, 뭐 보통은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죠. 무게라든가, 뭐 자동차 같으면 제동 거리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목표값이 이쪽에 있고 작을수록 좋고, 반대쪽에도 그래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거고 한쪽으로만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함수인데 x-m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네, 다만 x는 항상 m보다 큰 겁니다. x가 m보다 작은 경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망소 특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반대로 망대 특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대 특성은 클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망대는 이렇게 돼요. 네, 0으로 가까이 가면 뭐 엄청 손실이 커지고, 크면 클수록 좋은데 뭐 무한정 커질 수는 없으니까, 네, 크면 클수록 손실이 0에 가깝게 되거나 아니면 일정, 혹은 뭐 함수 설정하기 나름인데 일정 이상에서는 그냥 손실이 없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망대 특성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뭐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다라는 건 뭐 속도라거나, 그러니까 망대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속도라거나 뭐 메모리 같으면은 여러분들 뭐 메모리 저장 용량이라거나, 따라서 뭐 자동차 같으면 공간이라거나, 크면 클수록 좋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망목 특성, 망소 특성, 망대 특성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망목 특성도 이걸 좌우 대칭이 아니라 이렇게 뭐 비대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큰 거는 조금만 벗어나도 안 좋다. 작은 거는 좀 벗어나도, 작은 쪽으로는 좀 벗어나도 좋지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른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구찌 방법 마지막 강건설계 파트 보겠습니다. 강건설계의 제가 부제로는 잡음과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잡음이라는 건 노이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제가 완벽하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통제가 불능하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고, 여기 또 원치 않는이라고 돼 있는데 진짜 거의 막 0으로 만들 수는 있으나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너무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 투입 대비 그 효과가 너무 나빠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걸 잡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 특성인데 뭐 두께면 두께, 뭐 소리면 소리, 아까 말한 반응 시간이면 반응 시간, 앱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뿌려지는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긴 있지만 뭐 거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외부 잡음, 내부 잡음 혹은 제품감 잡음으로 보통 나눠서 봅니다. 그걸 노이즈라 그래요. 그래서 뭐 화이트 노이즈, 백색 노음, 백색 소음 이런 얘기 하잖아. 치 하는. 그래서 소리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우린 되게 깨끗하게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어떤 소음이 들린다 이런 걸 되게 캐치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에서 나오는 미세한 그런 소음도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귀가 예민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외부 잡음은 이런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혹은 일정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변동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쓰다 보면 이게 일정하게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디지타이저 펜을 쓰고 있지만 디지타이저 펜의 글씨가 엄청 잘 써질 때가 있고 안 써질 때가 있는데, 이게 그 차이가 뭐 온도 때문에 뭐 이게 센서가 좀 더 예민해졌다, 뭐 습도가 뭐 너무 높으면 안 좋다라든가, 뭐 가속도 때문에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기면 뭐 안 좋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이게 외부 잡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부 잡음은 이걸 계속 쓰다 보면은 이 펜촉이 마모되거나 아니면 안에 센서가 마모돼서 이게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런 경우는 내부 잡음에 해당합니다. 네. 제품 간 잡음은 제품들 사이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혹은 제품 두 개를 함께 써야 될 때 그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데 제품 간 차이는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뽑기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써지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써진다. 네, 두 개의 펜인데, 저도 지금 펜이 두 개 있거든요. 디지타이저 펜이. 네. 토탈로는 제가 세 개 있나? 그런데 이게 뭐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좀 더 잘 써지나? 이걸 써야 되나? 네. 바꿔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에 이제 뽑기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런 잡음들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쉽게 뭐 인식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뭐 원인도 다양하다는 걸 오케이 알았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이 잡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통제를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범위예요. 대신 우리가 그걸 잘 견디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변동은 있을 건데 그 변동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마모는 있을 건데 마모가 돼도 어떻게 잘 견디게 해준다던가, 제품 간 격차는 살짝 있을 텐데 그래도 일정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 소비자는 그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게 어떻게 해준다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경험하는 그 특성은, 성능은 요 잡음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안 받을 수 있게, 그런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로버스트 디자인, 강건 설계입니다. 대학원에 가서 처음 그 논문 읽으면서 제가 잘 몰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로버스트예요. 학부 때도 배웠다는데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했나 봐요. 로버스트니스가 강건성이라 그러는데, 로버스트니스 영어 단어의 뜻 자체가 어떤 사소한 것에 덜 흔들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성격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 강건함 그대로인데, 우리는 이 강건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이나 이런 데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이 강건함을 그런 뜻으로도 쓰기 때문에 요게 그런 쪽으로도 좀 사용이 됩니다. 네, 강건 설계고요. 그래서 원료나 작업자나 제조 방식이나 뭐 장비나 규격 등을 바꿔서 이 잡음, 어떤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게 일정한 성능,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구치가 앞에서 손실함수도 만들었다시피 최대한 요 목표치에 가까이 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 우리의 목적인데, 그 최종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규격 안에 들어왔더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품질의 척도를 만들었는데, 손실함수를, 이 변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근처로 딱 되게끔 만들어도 이게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값이 여기저기 막 튄다는 거죠. 0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변동이 발생하는 거에 영향을 안 받게 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게 강건 설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구치 강건 설계는 제일 처음에 시스템 설계를 하고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 보면 어떤 입력값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인풋 값들이, 요소가 여러 개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면은 타이어를 어떻게 한다든가, 서스펜션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 전체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시스템에 잡음 노이즈도 들어가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 잡음, 내부 잡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외부, 내부, 제품 간 잡음들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인풋 값의 영향력이 그대로 아웃풋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재수가 없으면 이 노이즈에 의한 영향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값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인풋 값, 아이고 펜이 어디? 인풋 값 1은 3으로 맞춰야 됩니다. 얘는 뭐 4로 맞춰야 됩니다. 뭐 이 서스펜션의 댐퍼는 뭐 2.5로 맞춰야 됩니다.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우선 노이즈는 차치하고라도 그걸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제어 요인이거든요. 인풋 값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풋 값 대비 노이즈, 인풋에 의한 시그널과 노이즈에 의한 결과값의 이 비율이 시그널 투 노이즈의 레이쇼가 최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요 값들을, 제어 요인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SN 레이쇼를 최대화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어 요인을 몇 개를 바꿔가야 되느냐를 알아보는 것을 이제 목록화해 놓고, 뭐 얘를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얘도 한 네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얘도 한 세 가지. 와, 가지수 다 곱하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3 하면은 45. 와, 개 많은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그걸 최대한 적은 세트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 계획법을 활용하기도 하죠. 이런 이제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동원이 돼서 최적 조합을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찾고, 그걸 이용을 해서 SN 레이쇼가 최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규격을 갖춰야 되는지가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설계까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라미터대로, 자 그럼 이 목표 값대로 만들어라, 전체적인 최종 성능도 요런 손실 함수를 결정하고 요 규격을 만들지만, 이게 목표 값이고 이게 규격이다 이렇게 만들지만, 각각의 제어 요인에 대해서도 뭐 댐퍼 스프링은 어느 정도 굵기로 어느 정도 압력을 견뎌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각각 규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격을 우리가 목표가 여기라고 해서 최저값이 있다고 해서 딱 0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거에서 한 요 정도는 괜찮다라고 규격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 허용 오차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줘야 된다는 거죠. 허용 오차는 실제 제조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한계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게 목표라고 해도 도저히 제조 성능이, 제조 설비나 제조 기술이 그 정도를 달성할 수 없는데 무조건 뭐 0.1mm 이내로 뭐 정밀하게 만들어라,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제조 기술이나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민감도나 영향력을 고려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요인, 방금 스프링의 압력값이 최저값이 4라고 했을 때, 얘는 4에서 한 4.5까지 변경돼도 SM 비율이 크게 안 달라지더라, 아웃풋 값이 크게 안 달라지더라, 그럼 얘는 좀 규격값을 좀 넓게 잡아줘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핸들에 들어가는, 핸들을 돌렸을 때 다시 돌아오는 어떤 스프링이 있는데, 그 유압 시스템이 있는데, 이 유압 시스템, 혹은 뭐 요즘 전기압을 쓰지만 전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의 반응 속도가 예를 들어 최저값이 3이라고 했을 때, 얘는 한 2.8만 돼도 난리 나더라. 핸들 놓으면 바로 윙 돌아가는 그런 아주 불편함을 초래하더라. 그럼 얘는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5에서 3.05까지는 해줘야 SN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민감도 혹은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목표값 기준으로 한 5%씩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장에서 알아본 건, 다구치에서 알아본 가장 최종적인 얘기는, 한 가지 값에서 어떤 범위나 확률로 이렇게 숫자를 좀 넓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 품질을 관리하는 척도와 품질에 접근하는 관점을 바꿨다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실함수도 도입을 했고, 이 변화, 변동을 잡기 위해서 강건 설계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개념까지 도출해냈어요. 그게 다구치가 품질 관리에 기여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얘기는 따로 이제 제가 강의 전에 넣었어야 되는데 공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 드립니다. 네. 이번 강의 자료 마지막 페이지는 다람쥐가 이렇게
람쥐 썬더라 그래서 뭐 다람쥐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게 짤방으로 많이 밈으로 돌아다니죠. 이거는 exams are finished. I have my life back. 시험이 끝났어. 내 인생이 돌아왔다. 내 삶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 대답은 no you're not. 아니에요입니다. 네. 시험 안 끝났어요, 여러분. 여전히 기말고사가 남아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학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no you don't로 해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들 아직 뭐 중간고사 끝나고 한 주 정도 이렇게 늘어지는 건 괜찮은데 뭐 좀 휴식을 취하고 뭐 시험이 끝났음을 스스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 좋은데, 축하하는 건 좋은데, 네,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기말고사가 남아있고 또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강의 자료도 남아있고. 네, 정신 차리시고 긴장 늦추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꿈에서 깨어나세요, 용사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중간고사 이후에 몰라 이제 안해 뭐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이니까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구치 방법 강의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요 파트들 카노와 다구치를 묶어서 생각하면 품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한 개념에서 좀 더 이제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게 좋아지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 아니야, 그렇지가 않고 반응이 다양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카노였고, 규격만 안 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개념에서 아니야. 목표값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손실은 발생하니까 우리가 품질을 다룰 때 손실함수로 보고 그걸 연속적인 값으로 이렇게 봐야 돼. 2차 함수 형태로. 라는 게 다구치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모두 다 고려를 한다면 품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나 성능의 변화가 최종적인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는 처음부터 단순하지 않았는데 그걸 아주 단순한 모델로 반영하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점점 더 진짜 소비자가 느끼는 방식, 진짜로 기업이 실감을 하는 방식대로 그 품질을 측정하고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론적, 형식적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징에서도 공부 얘기를, 수업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좀 매너가 아니긴 한데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카노가 좀 길어져서 이건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됐는지 이제 편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좋아서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얇은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오프닝 할 때 좀 우울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마시고 뭐 밖에 나가서 즐거운 좀 뭐 일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산책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정말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정말 예쁜 카페를 발견하거나 하면, 맛집을 발견하거나 하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동영상, 강의 동영상 혹은 문제풀이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과제도 열심히 풀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